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이 담당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과목은 물론이고 2차 공부하는데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튼튼히 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독학하기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법이라는 과목은 자, 여러분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생활관계를 규율했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이 생활관계가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복잡하고 다양하죠.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우리 부동산에 관계되는 민법만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그 부동산에 관계되는 민법이 바로 재산법이죠. 재산관계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이 재산법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 그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인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신분관계도 있죠. 근데 신분법에 해당되는 친족법이나 상속법은 여러분들의 공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민법은 물권법과 계약법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여기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총칙 부분에 법률행위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민법 파트를 공부하는 부분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사특별법도 여러분들의 공부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계되는 민사특별법만 공부하죠.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차를 보면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편. 1편이 민법 총칙이고 2편이 물권법, 3편이 계약법, 4편이 민사특별법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비중을 어디에 어느 정도를 비중을 두어야 하는 건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은 보통 9문제가 출제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27위 기출문제 9문제, 26위도 9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부분은 28위 기출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9문제 정도 아니면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가 예상이 된다라고 감을 잡으셔도 됩니다. 물권법은 15문제가 나옵니다. 15문제 아니면은 이 총칙이 10문제 나올 때는 14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보통 15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법은 10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10문제를 차지합니다. 계약법이.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6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40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2017년 28위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 정도로 분포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이 물권법이 우리 부동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중심이 물권이다 보니까 물권법이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렵기로 얘기한다면 총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 어렵고 그 다음에 물권, 계약법이 좀 쉽죠. 쉬운 부분이고 양도 작은데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10문제. 민사특별법은 5개의 민사특별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민사특별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해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5개의 민사특별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한 문제씩 다 출제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 문제가 어느 부분이 한 문제가 더 출제되는데 자, 우리 27위 시험이나 26위 시험 문제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 나머지는 한 문제씩 다 출제되죠. 아무튼간 4파트로 이렇게 4편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공부 부분이라는 거. 자, 이 첫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고 이 민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냐 하면은 이 조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민법 제 몇 조, 1조, 2조, 3조 해갖고 쭉 민법의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우리가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뼈입니다.
골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가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조문에다가 판례. 이 판례가 여러분들은 근육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뼈대가 잡혀진 가운데 판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은 아주 훌륭한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지듯이 근육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짱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보통 80% 정도가 여러분들이 출제됩니다. 조문과 물론 합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정도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의 중간중간에 이건 중요한 판례고 이건 출제됐고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별표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야 한다는 거. 물론 무조건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내용을 암기해야만이 좋은 득점을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간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이 강의를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숙지했으면 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첫 페이지가 제1장에서 법률행위다 해서 나오죠. 제1장 법률행위. 자, 이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자기가 팔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팔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표시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매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청하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이걸 청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겠다라는 것과 사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겠다라고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원인이 된 거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금 매매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자,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이 을에게 발생하는데 매매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 원인이 됐잖아요. 이 매매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행위를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되는 것을 그 법률 요건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이 법률 요건 중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갑은 팔고자 원했으니까 팔고자 하는 효과가 생겼고 을은 사고자 원했으니까 사고자 하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법률 요건 중에서도 바로 법률 행위에 해당됩니다. 법률 행위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원인이 되는 것을 그러는데 법률 요건은 크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매매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잖아요. 팔겠다는 사실, 사겠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개의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고 법률 요건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을 줘야죠.
그럼으로써 이 건물에 관한 이 권리가 변동이 생기는 거죠. 권리 변동이 생기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고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법률 효과가 생겨서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데는 자, 우리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권리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발생되는 모습, 변경되는 모습, 소멸되는 모습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발생되는 모습을 보자 이겁니다. 발생되는 모습은 우리 책에도 권리 변동의 과정 해갖고 우리 책에도 18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해갖고 권리의 발생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발생되는 모습은 최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이걸 절대적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계 취득. 이것은 상대적 발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자, 이 원시 취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눈여겨보야겠죠. 신축 건물. 여러분들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지 누구로부터 승계받은 건 아니잖아요.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보존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 신축자는 최초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 하면은 사회 통념상 우리 판례상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럽니다. 기둥, 지붕, 그 다음에 추벽이 이루어지면은 벽이 설치되면은 이 건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물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는 걸 선점이라고 그래요. 먼저 점유했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무주물 선점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동산만 인정된다는 거. 무주 부동산은 국유라는 거. 선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가 소유. 동산만 인정되는데 또 하나는 자, 이 선점을 하려면은 동산을 선점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점유권 파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주점유야만이 무주물 선점이 인정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동산만 인정된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실물 습득이다. 자, 유실물을 습득. 자,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습득, 주운 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6개월입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바뀌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공고를 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찰관서에 공고를 않고 자기가 임마에 폭개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아무튼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이 6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원시 취득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고 후 6개월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공고 후 6개월 동안 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거. 자, 네 번째, 매장물 발견이다. 매장물을 발견을 했을 때는 이 발견자는 공고를 해서 1년간 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1년입니다. 여기서는 1년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나 물건 속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물건 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한다는 거. 그것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아무튼간 이런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이나 매장물 발견이 문화재일 때는 다 국가 소유입니다. 문화재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 것은 자, 우리 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물권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시효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었을 때,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을 때는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걸 소멸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권리자가 아닌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면은 그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 취득하게 하는 것을 취득시효제도라고 그래요. 이것이 물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물론 원시 취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설명했죠. 자, 승계 취득이라는 뭐냐? 승계 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승계 취득이라는 건 승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전적 승계는 말 그대로 이전받았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근데 특정한 권리만을 이전받는 거냐 아니면 몽땅그리 하자까지도 이전받는 거냐에 따라서 특정 승계와 특정한 권리만을 이전받는 걸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하자까지도 몽땅그리 다 승계되는 것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자, 특정 승계, 포괄 승계로 나눠지는데 특정 승계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에 의해서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건데 그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지 매도인의 하자, 어떤 은행에 무슨 빚이 있는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매매 목적물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매도인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게 특정 승계입니다. 그렇지만 포괄 승계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은행에 어디에 누구한테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상속인들은 자세히 파악해야죠. 왜? 그 빚도 승계되는 거니까. 이걸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빚이 몇 배로 초과되게 많이 있다 한다면은 상속을 포기하든가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죠. 여러분들 단순 상속이 되면은 그 하자까지도 승계되기 때문에 그 빚을 다 상속인이 떠안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전주 권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제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그러죠. 우리 제한물권 설정이나 임차권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한물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설정자에게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당을 은행에서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1억 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당을 설정했다고 봅시다. 은행이 저당권자이고 여러분들을 설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권리가 설정된 거잖아요. 이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정적 승계는 그 설정자에게는 권리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이전적 승계로 얘기한다면은 앞사람의 권리가 이 승계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앞사람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책에 18페이지를 보니까 자,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해갖고 여러 가지가 규정이 돼 있죠. 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승계 취득이다 해서 상대적 발생이다.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해서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 특정 승계가 있다 하면서 자세히 명시해 놨죠. 자, 권리. 그러면 자, 발생되는 모습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변경되는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변경되는 모습. 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변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변경되는 모습. 변경되는 모습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체의 변경. 주체가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권리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권리자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의 주체자가 바뀌어진다. 이게 바로 이전적 승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가 주체의 변경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자,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자 있는데 매매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됐죠.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졌죠. 아파트는 그 아파트지만 소유자는 바뀌어졌어요. 이걸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변경되는 모습을 내자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내겼나.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량적 변경과 양이 바뀌어지는 거죠. 수량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건 양이 바뀌어지는 거, 질이 바뀌어지는 거. 수량적 변경은 권리 증감을 얘기하는 거죠. 권리가 증가한다든가 감소하는 거.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은 한 필지의 토지는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두 필지로 분필을 했다고 합시다. 두 개로 분필을 했을 때 소유권은 두 개가 되죠. 그러면 그 물건은 그 토지는 면적은 똑같지만은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이걸 수량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필을 해버렸어요. 합쳐버렸어요. 그럼 한 필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소유권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죠. 이런 것들을 수량적 변경이라고 그러죠. 증가한다든가 감소되는 현상. 성질적 변경은 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목적물로 멸실이 됐어요.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서 쓰는 자가 그 물건을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의 손해배상을 여러분들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 성질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반환받는 것과 돈으로 받는 것은 틀리잖아요. 질이 바뀌어졌죠. 성질적 변경이다. 자, 이런 것들을 성질적 변경이라고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뭐냐? 효력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바뀌어지는 것을 작용의 변경이다 그럽니다. 우리 권리의 효력이 틀려지는 거. 자,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저당권은요, 2순위로 있었을 때 1순위가 먼저 우선 변제권이 있고 1순위가 변제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 2순위가 변제받는 거예요. 같은 저당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2순위로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완전 변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순위 저당권이 1순위의 저당권이 없어짐으로써 순위가 승진돼 버립니다.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다면은 완전 배당이 될 수가 있죠. 자, 아까 2순위로 있었을 때는 1순위가 배당받고 나머지를 받다 보니까 완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을 때는 그 권리의 효력이 틀려진 거죠. 틀려진 거.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기 전과 등기가 됐을 때는 틀려지죠.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발생합니다. 등기는 임차권은 대항요건이지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권이 성립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임차권자다라고 제3자한테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등기가 됐을 때는 제3자한테도 내가 임차권자니까 당신 비켜주세요. 나는 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기가 되기 전과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같은 임차권이 아닙니다. 효력이 틀려지는 거죠. 이걸 작용의 변경이다 그럽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임차권 파트에서,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등기가 되기 전후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임차권과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계약법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하기를 하고, 일단은 효력이 틀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변동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발생과 변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에 소멸되는 모습을 봅시다. 마지막에, 자, 세 번째, 소멸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소멸되는 모습. 소멸되는 모습은 첫째, 우리 절대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이걸 객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소멸되는 거, 누구한테도 소멸하는 거, 이걸 객관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만 소멸하는 거,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 그러죠.
상대적 소멸을 주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입장으로 소멸하는 거. 자, 우리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멸실됨으로써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이 상실되죠. 소유권이 소멸하죠. 이건 절대적 소멸이죠.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소유권은 이 소멸하는 것이 절대적 소멸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권리를 포기하면은 권리가 소멸하죠. 절대적 소멸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적 소멸입니다. 수용이 됐다든가 몰수가 됐다든가 이런 것도 다 절대적 소멸이죠.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권리자 입장에서 소멸하는 거. 권리자 입장에서 소멸하는 것을 에서 소멸하는 거. 그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였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있었던 권리가 상실되는 효과가 생겼죠.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이걸 상대적 발생. 매매에 의한 상대적 발생에 해당되죠.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모습이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소멸되는 모습이죠. 이것을 바로 이 상대적 소멸이다. 갑의 입장에서 소멸되는 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그럽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소멸하는 것을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이라고 하지만은 권리자 입장에서 소멸하는 모습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권리 변동하면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책에 권리의 변경되는 모습,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해서 잘 정리가 됐고 19페이지를 넘겨보니까 권리의 소멸되는 모습이다 해서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이 나눠진다. 이것을 한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해서 도표로 만들어놨죠. 우리 19페이지에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또 법률, 당사자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상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는데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어요. 법률 사실. 그럼 법률 사실이 어떤 것들인가 해갖고 20페이지에 규정을 해놨죠. 자, 20페이지의 그림을 잘 우리가 보면은 자, 매도인이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청약과 매수인이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그거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요.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매매 목적물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걸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했는데 법률 사실은 어떤 것들이 구성되고 있는 건가? 요건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용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정신작용, 어떤 의식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행태, 행위, 이걸 용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겠다라고 했으면은 사고자 하는 의식작용이 겉으로 표시된 의사표시잖아요. 팔겠다라고 했으면은 팔고자 하는 의식작용이 겉으로 표시되는 의사표시에 해당되죠. 그걸 용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식작용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 자, 시간의 경과, 물건의 멸실 또는 이 뭡니까? 우리 소멸시효라든가 소멸시효, 출생,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사건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은 의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한다.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눠지는데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또 위법행위로 나눠진다. 내부적 용태는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로 나눠진다. 21페이지에 그 법률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놨어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 용태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위법행위.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 사실행위로 나눠진다. 자,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상대방한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내부적 용태는 관념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 사건, 사람의 의식작용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뒷장에 우리 기출 체크다 해갖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문제도 하나 수록을 해놨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왔죠. 준법률행위는 우리 적법행위 중에서 바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지는데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 사실행위, 비표현행위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참고하면서 보셔야죠. 자, 법정대리인은 동의다. 이건 의사표시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오케이, 동의해 줄 수 있죠. 이건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다. 중요 부분은 착오가 있으면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화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자, 중요 부분은 착오가 있으면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취소라는 것도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에 해당되죠. 자, 3번에 채무 이행의 최고다. 최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독촉하는 거, 요청하는 거, 이걸 최고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죠.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니까 준법률행위인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나와버렸죠. 4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취인. 자,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취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130조에 나옵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 행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는 취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무효라는 거.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질게라는 취인이라는 의사표시를 행사했을 때는 본인에게 유효화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취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인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다.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됐다든가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또는 임차권을 양도했다든가 이러면은 의무 위반으로 이 임대인은 해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가 되면은 바로 해지 의사표시는 임차권을 소멸시킨다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번을 빼고는 최고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거죠. 이 최고는 의사의 통지인 준법률행위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엮어지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뒤에 가서 이런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기껏해야 두 문제, 많아야 한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다 지문이 길고 설명식으로 나오는 게 우리 민법의 특징이라는 거. 자, 우리 제2절 해갖고 법률행위 파트로 들어갑시다. 우리 법률 요건 중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행위라 했고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법률의 규정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뭐니 해도 법률행위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하는 바를 표시해야죠.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죠.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라는 거. 자, 이 법률행위. 자, 뒷장이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하냐?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침묵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침묵도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침묵도 이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려면 그런 정황이 존재해야죠. 정황이 침묵이 의사표시로 될 만한 정황이 있고 또 당사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죠. 그 다음에 이 침묵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자, 이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고 있다는 거. 아무튼간 침묵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에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립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청약과 승낙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법률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을 때 그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지 청약과 승낙을 법률행위라고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구별을 아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가 되면은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법률행위도 따라서 무효 취소가 되죠. 따라서 의사표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법률행위는. 자, 준법률행위와는 구별되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닌데도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또는 사실행위가 발생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준법률행위와 이 법률행위는 구별이 된다는 거. 자,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자, 법률행위 요건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곧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법률행위 요건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법률행위 요건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죠. 법률행위 요건. 자, 칠판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또 한씩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법률행위 요건이다. 법률행위 요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져보려고 하냐면은 자, 우리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살펴봅시다.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유효해야만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죠. 매수인은 매매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고 유효의 효력이 생기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요건과 이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이 필요한 성립요건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효의 효력이 생기는데 필요한 유효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은 성립요건은 자, 우리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한 법률행위에서만 적용되는 특별적 성립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죠.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률행위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있어야지 당사자가 없어서는 사람이 아닐 때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법률행위는 별도 요건이 이런 일반적 요건 위에도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식행위. 요식행위에서는 별도 방식이 필요합니다. 방식이 필요하죠. 자, 요물계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적 합치만 갖고 성립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매도인은 팔겠다라고 약정을 했고 매수인은 사겠다라고 약정을 해서 그게 합의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이런 걸들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인데 어떤 계약은 그런 합의만 갖고는 안 되고 약정만 갖고는 안 되고 이행이 돼야만이 실천이 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이 있어요.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자, 현상 광고 같은 경우는 현상 광고 내용이 실현이 돼야 현상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 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금 계약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번 나왔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해서 성립되려면은 계약금이 지급이 돼야죠. 지급이 안 되고 약정만 갖고는 계약금 계약은 체결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지급이라는 이행이라는 급부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물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이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급부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특별적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A라는 사람한테 저 왼수 같은 을을 죽여준다면은 내가 그 대가로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경우 있죠. 우리가 이걸 흔히 청부살인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이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법률행위예요. 성립요건이 안 갖춰지면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법률행위지 성립이 안 되는 불성립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립이 돼야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그러면 성립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볼까요?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있어요. 목적이 있죠. 살인 목적. 불법일망정 목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있죠. 아,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거구나. 이것도 법률행위구나. 이것도 법률행위다 이겁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가 유효의 효력이 생긴다면은 이거 난리 나죠. 사회 질서가 물거나면 서버립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라는 얘기죠. 왜 무효가 되냐? 성립은 됐더라도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유효요건이 갖춰져야만이 그 법률행위가 유효화되는 거죠. 그걸 살펴보자는 얘기죠. 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계약이 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듯이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필요한 데는 이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는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한 법률행위에서 필요하는 특별적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반적 효력 요건은 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무효취소 사유가 생겨버려요. 무효취소. 예컨대 여러분들 자, 우리 중요 부분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한 의사표시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가 됐는데 그 표자가 그걸 몰랐어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표자라고 하는데 표자가 그걸 모르고 중요 부분에 불일치를 시켰어요. 그걸 착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를 착오라고 하는데 착오가 있으면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효의 효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치돼야만이 유효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불일치가 됐을 때는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제2장의 의사표시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간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가 일치됐다 하더라도 하자 없는 의사표시하죠. 하자 없는 의사표시한다. 만약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취소 사유가 되죠. 선생님,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뭡니까?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은 그건 속아서 의사표시한 거죠.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야기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110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는 유효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유효권이 가지려면 하자 없는 의사표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적이 내용이 그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죠. 확정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죠.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해야죠. 자,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자, 이런 살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사의 질서잖아요. 사회적 타당성이 결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갖춰져야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얘기죠. 유효 요건이 갖춰지려면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고 보니까 7살 먹은 애기예요. 7살 먹은 애기가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죠. 능력자야 한다. 여기 능력자라는 건 뭐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어야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면 세 사람을 얘기하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디 하죠.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생긴다는 얘기는 바로 유효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특별적 효력 요건은 이런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진 가운데도 별도 요건이 또 필요한 거. 이걸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조건부 행위에서는 조건부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려면은 조건이 성취돼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죠.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는 기한부 법률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기한이 도래해야죠. 기한 도래. 이런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언 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유언자가 사망해야겠죠. 유언행위에서는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별도 요건을 갖춰져야 하는 거죠. 우리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죠. 유효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그러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 매매가 유효하려면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유효한 매매가 되려면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효력이 생긴다 해서 이걸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이 성립 요건은 자, 이 성립 요건이 불성립됐어요. 요건이 안 갖춰졌어요. 요건의 부존재.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거죠. 부존재 시에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거죠. 그럼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 법률행위 아니다. 성립이 돼야 법률행위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거. 무효 취소 아니다.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만이, 성립은 됐는데 유효요건이 안 갖춰진 것을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것은 무효 사유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성립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성립을 주장하는 자라는 얘기는 권리가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주장자의 입증 책임이다. 성립 요건이 갖춰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효력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한번 또 살펴봅시다. 효력 요건은 자, 성립이 된 상태에서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성립 요건은 갖췄어요. 갖추고 이 효력 요건이 부존재한 거. 효력 요건은 부존재. 성립 요건은 갖춰졌지만은 효력 요건이 부존재한 것이 이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죠. 성립은 됐으니까 이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인데 효력 요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죠. 취소인 법률행위죠.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무효 취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도 일단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효력 요건은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취소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자가 효력 요건의 부존재,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음을 부존재의 입증 책임을 지고 있죠.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존재의 입증 책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 꼭 좀 주의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책을 검토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공부합시다. 자, 법률행 요건이다. 성립 요건과 그 다음에 24페이지 효력 요건으로 나눠지죠. 금방 설명했듯이 성립 요건은 일반적, 특별적. 효력 요건도 일반적, 특별적으로 나눠진다. 거기에서 특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특별적 성립 요건에, 특별적 효력 요건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이것 좀 잘 숙지하세요. 거기에 중간 정도의 2번 특별적 효력 요건에서 잘 정리해놨죠. 그러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3번 해갖고 써놨죠. 자, 우리 성립 요건이 갖춰진 가운데 가운데 효력 요건을 따져보는 건데 성립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불성립이 됐을 때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문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러면 성립이 된 가운데 효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데 안 갖춰졌을 때는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는 거.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는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는데, 자, 우리 체크 파트에서 우리 기출 문제를 잠깐 봅시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 대리행위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게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고 그랬죠? 이게 효력 요건이잖아요.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매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는 자가 농지매매를 했더라도 그 매매는 유효하다는 거. 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적법해야만이 유효의 효력이 생기잖아요. 적법성.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법률행 요건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은 좀 잘 여러분들이 구별할지 아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법률행위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종류.